돈 억지로 안 벌려. 나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까지 잃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지. 이롭고 힘들거든. 아무 생각 말고 내려오니라. 아버지를 데려간 바다에 무슨 미련이 많아. 맨날 내려오라고 노래를 불러요. 네 파도가 아무 때나 무작정 들이치는지 아나? 아니다. 파도도 다 생각을 하며 물살을 타는 것이니라. 어머니의 노래, 박종희. 야야, 그만 내려오니라. 여기 오면 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안에 알람이 울려 퍼진다. 알람 속의 목소리는 어머니다. 오늘따라 알람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애잔하다. 이휴, 이젠 질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오죽하면 어머니의 18번을 알람에다 저장을 했을까. 반복해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남자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끌어잡는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새벽 4시다. 시간을 확인하고 잠시 엎드려 있던 남자가 결심을 한 듯 이불을 밀치고 일어난다. 옆을 보니 아내 로젤과 아이가 고난 잠에 빠져 있다. 남자는 배를 다 내놓고 자고 있는 아들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남자는 찬물 한 컵을 들이켜고 화장실로 가 눈곱을 떼어냈다. 로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모자까지 둘러쓴 남자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2시간 남았는데 거리엔 연두색 형광조끼를 입은 미아원의 구부정한 어깨가 보였다. 골목을 돌아 언덕을 오르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 청전동 고개를 넘어가니 희뿌옇게 내려앉은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다. 오늘도 인력 시장엔 사람들이 많다. 늑수구레한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불빛을 기다리고 있다. 숨가쁘게 도착한 남자도 담배 연기처럼 재빠르게 그들의 무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올봄 남자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밥벌이를 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뛰어든 곳이 보험회사였다. 친구가 소개한 보험회사에서 교육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살았는데 보험회사에 출근하니 모두 화려했다. 생전 처음 와보는 사무실에는 여사원이 많았다. 나이로 봐서는 엄마나 이모뻘 되는 여자들이 곱게 화장을 하고 짧은 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몇 안 되는 남자 사원들도 양복을 쭉쭉 빼입어 겉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같았다. 나름대로 깨끗한 옷으로 골라 입고 출근했던 남자는 사원들을 보고 기가 죽었다. 퇴근길에 남자는 할인 매장에서 양복 한 벌을 샀다. 셔츠도 사고 넥타이도 한 개 골랐다. 결혼식도 치르지 않은 남자가 처음 매보는 넥타이는 남자를 올가맬 듯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다음 날부터 남자는 새 양복을 입고 로젤 앞에서 무게를 잡으며 출근했다. 그럴듯하게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는 로젤이 아들을 안고 다정하게 골목길까지 배웅을 했다. 늘 구질구질한 작업복만 입고 다니던 남자가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니 로젤도 좋은지
입이 귀에가 걸렸다. 밥 먹듯 야근하며 작업복을 입고 다닐 때보다 멋있어 보인다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다. 보험회사는 신기했다. 출근만 하면 수당이 나오고 교육수당도 나왔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니 뭐라도 된 것처럼 남자는 우쭐해졌다. 아침마다 교육을 받으며 남자는 의욕이 넘쳤다. 친구가 소개한 사람들을 만나며 계약도 했다. 처음엔 입을 떼기가 어려워 머뭇머뭇했었는데 매일 교육받고 친구를 따라다니다 보니 남자도 제법 설계사 태가 났다. 그러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수록 실적 맞추는 일이 벅찼다. 영업은 개척을 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교육을 받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자한테 가장 큰 난관은 인맥이었다. 어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중퇴한 남자한테 그럴듯한 인맥이 있을 리 없었다. 처가 쪽으로라도 줄이 있으면 좋으련만 필리핀 여자와 사는 남자한테 가난한 처가는 오히려 짐이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남자의 실적 그래프는 더 이상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조회를 마치고 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매일 적어내야 하는 영업일지 쓰는 일도 곤혹스러웠다. 남자한테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 어렵게 살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영업하러 갔다가 외려 술만 마시고 오는 날이 잦아졌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재미에 신났던 남자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을 들어가는 것이 꼭 지옥문을 여는 것 같았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는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도 바닥이 날 것 같았다. 종일 벼룩시장을 뒤적이며 일거리를 찾던 남자는 결국 인력시장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남자만 바라보고 집에 있는 로젤과 아들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었다. 남자는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했다. 그러나 막노동 일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다. 궂은 날이나 추운 날은 새벽부터 나가 기다려도 공치는 날이 많았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던 노인이 남자를 알아보고 손짓을 한다. 자네 어제 혼쭐 나서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어제 같은 조가 되어 일했던 김씨 아저씨였다. 올해 육순이라는 김씨 아저씨는 언뜻 보기에는 청년 같았다. 울퉁불퉁한 팔뚝이 모두 근육으로 잡혀 있었다. 남자도 구부려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오늘도 인력시장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넛 눈에 띄었다. 저만치서 불빛이 보이더니 빵빵거리는 클렉슨 소리가 들렸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차 소리 나는 곳으로 눈을 모았다. 개선장군처럼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봉고차가 눈앞에 멈춰섰다. 문을 열려고 봉고차 문고리를 잡는 사람, 뒷공무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벌떼같이 달려든 사람들이 봉고차를 포위했다. 그러나 차 안에서는 미동도 없었다.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탄 두 사람은 차창으로 바깥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차 문이 열리면서 인력업체의 사장인 박 사장과 작업반장이 밖으로 나왔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오늘 일 못하면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요. 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삐쩍 마른 젊은 남자가 작업반장한테 매달렸다. 사람들이 서로 차에 오르려고 엉켜붙었다. 남자도 성급히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작업반장은 양팔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뿌리치더니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한씨를 가리켰다. 이봐, 거기 오늘 철근 날라야 하는데 하다가 못하고 쓰러질 거면 아예 타지 말고. 성깔 있게 생긴 작업반장이 한 사람씩 지명할 때마다 박 사장이 차 문을 열어주고 사람을 태웠다. 남자를 훑어보던 작업반장이 남자한테도 차에 오르라고 한다. 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 마른 침을 삼키던 남자가 재빠르게 봉고차에 올랐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떼어놓고 7명을 태운 봉고차가 제천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휘뿌옇게 흐려오는 유리창에 기대고 조는 사람, 잠 설치고 나온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에 남자는 집에 있는 로젤과 6개월 된 아들 생각을 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툰 로젤이 가난하기를 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새벽이 되어서야 새우잠을 자는 것을 보면 마음이 쓰였다. 30여 분을 달려 봉고차가 도착한 곳은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다. 오늘 할 일은 건물에 빔을 세울 철근을 들어 나르는 일이었다. 이쪽으로. 오늘 여기 있는 철근을 저쪽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날려야 하는데 오늘 안으로 다 옮겨야 하니 깨버리지 말고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 걷어붙인 팔뚝에 시퍼런 용문신이 굼실굼실한 작업반장이 봉고차에서 내린 7명을 세워놓고 목장갑과 안전모를 나누어 주었다. 작업반장의 눈에 든 남자는 운 좋게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들어 옮겨도 끄떡없던 남자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남자보다 10살이나 위인 한씨와 한조가 되어 철근을 끌어올리던 중이었다. 철근 끝을 잡고 계단을 오르던 남자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순간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남자가 뒤로 내동그라졌다. 순식간이었다. 혹시라도 박 사장이나 작업반장 눈에 띌까 무서워 얼른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박 사장의 배려로 병원에 실려온 남자는 인대가 늘어난 허리와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쉴 형편이 안 되는 남자는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했다. 당장 아들 우유값을 못 벌면 로젤이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남자는 무작정 누워있을 수만도 없었다. 며칠 누워있던 남자가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남자는 표신하지 않게 허리에 복대를 하고 인력시장으로 달렸다. 누워있던 몸이라 숨이 차기도 했지만 남자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언덕길을 뛰어갔다.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남자를 발견한 한씨 아저씨가 반갑게 맞았다. 언제나처럼 3355 무리지어 선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인지 목줄을 한 개도 한 마리 있었다. 아니, 인력시장에 웬 개가? 쌍꺼풀 진 큰 눈이 순하게 생긴 하얀색 진돗개의 목줄이 중년 남자의 허리에 매달려 있었다. 석 달이 넘도록 인력시장을 다녔지만 개를 끌고 나온 사람은 처음이었다. 개줄을 허리에 묶은 남자는 혹시라도 개가 짖을까봐 아예 개의 주둥이를 양손으로 막고 있었다. 개의 출현으로 모두 의아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줄기 불빛이 늘어졌다. 낯익은 장소를 향해 불빛이 길어지더니 드디어 봉고차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박 사장 혼자였다. 몇 번 남자를 데려가 안면이 있는 박 사장이 남자한테 손짓을 했다. 이봐, 다친 곳은 괜찮아? 일할 수 있겠소? 남자가 다친 것을 알고 있는 박 사장이 고맙게도 남자를 찍었다. 남자가 차에 오르자 개를 아는 남자가 악착같이 차에 대들었다. 아니, 저 인간 토른 거 아냐?
어떻게 개를 데리고 나와 일하겠다고. 너 참 기가 막혀서. 개를 끌어안고 차에 달라붙는 남자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번에는 박 사장이 개 주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뭐야? 개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당신 정신 있어 없어? 사장님, 이 개는 내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요. 어디 맡겨둘 데도 없어요. 개 있어도 일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년 남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문을 놓지 않았다. 지를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개는 무슨? 얼른 타. 근데 개 때문에 일 못하면 당장 보신당 집으로 개 넘길 테니 그런 줄 알아? 인력시장 내에서 인적 많기로 소문난 박 사장은 개를 허리에 매단 남자까지 차에 태웠다. 몇 번 박 사장의 일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말이 거칠어 건방져 보이는 박 사장은 훤칠한 큰 키에 귀공자 타입이었다. 솔직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언젠가 간식을 먹으며 넋두리 하던 박 사장은 한때 잘 나가던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했다. 외제차를 굴리고 하룻밤에 몇백씩 술값을 쓰던 박 사장은 IMF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넘겼다고 했다. 일하기 힘들지? 사람 사는 일, 먹 같은 거야. 돈, 억지로 안 벌려. 내가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좋아해야 해. 나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까지 잃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지. 건장한 체격과는 달리 박 사장은 막걸리 한 잔에도 눈이 풀렸다.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도 사우나는 해야 산다던 박 사장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사우나 가기 어렵다며 술잔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에서 남자는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날 개를 데리고 나온 남자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우직했다. 개 때문에 미안해서인지 남들보다 곱절은 더 열심히 일했다. 일할 때는 한쪽에 메어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박 사장의 언성에도 남자는 개를 허리에 매단 채 몸을 움직였다. 그 모습이 하도 웃겨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한참씩 웃었다. 정신없이 일하다 개 짖는 소리에 머리를 들면 주인을 따라다니느라 숨이 찬 개가 혀를 빼고 헉헉거렸다. 없는 집에 빚쟁이 찾아오듯 가난한 사람들한테 겨울은 빨리도 찾아왔다. 일주일째 폭설이 내렸다. 며칠을 내리쏟아지던 눈이 주위에 꽁꽁 얼어붙었다. 수도가 얼어 터지고 도로가 빙판이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날씨였다. 아무리 추워도 일을 쉬지 않았는데 요즘은 벌써 일주일째 일이 없었다. 밥상을 들여오던 로젤은 제법 배밀이를 하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 돈 없어요? 아기 우유도 사야 하는데 내가 다시 노래 부르러 나갈까? 로젤, 우리 어달리로 갈까? 엄마한테 가서 살까? 바닷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고 로젤은 미역 따며 살까? 아기 기저귀를 가느라 엉덩이를 들치던 로젤은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어달리 이야기만 해도 펄펄 뛰던 남자가 웬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정말? 진짜 우리 시엄마하고 살아요? 아니, 그냥 이제 노가다도 지겹고 생각 중이야. 어머니가 가져오신 오징어 젓갈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던 남자는 어달리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걸핏하면 가출하고 학교도 그만두어 속만 썩이던 남자를 아들이라고 어머니는 자주 찾아왔다. 지난달에도 명태와 오징어를 바리바리 싸온 엄마를
남자는 또 섭섭하게 돌려보냈다. 살갑지 못한 남자는 마음에도 없던 말로 꼭 어머니 가슴팍을 헤집어 놓곤 했다. 매콤하며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에서 바다 냄새가 났다. 어린 시절 눈만 뜨면 바닷가에 나가 싱싱한 굴을 따먹고 고동을 따던 생각을 하니 남자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걱정이 되시는지 며칠째 놀고 있는 남자한테 어머니는 어제도 전화를 하셨다. 산이는 잘 크지? 아픈 데는 없고 이렇고 힘들거든. 아무 생각 말고 내려오니라. 설마 니들 식구 셋 못 먹고 살겠냐? 여기 오면 배는 골지 않는다. 바다에 가면 사방에 먹을 것 천지다. 바다는 그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살아도 누구 하나도 굶기지 않는다. 그 바람에 우리가 여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더냐. 어휴, 엄마도 참 아버지를 데려간 바다에 무슨 미련이 많아 맨날 내려오라고 노래를 불러요.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사는 어머니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걸핏하면 내려와 같이 살자고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자는 가끔 우라가 치밀었다. 남자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였다. 남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유지였다. 작은 어촌 마을인 어달리에서 남자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손재주 좋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인물 하나 믿고 시집온 어머니는 도해지에 살던 멋쟁이 처녀였다. 어머니가 처음 이곳에 시집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 안 있으면 이곳을 뜰 여자라고 생각했었다. 남자는 5살 위인 누나가 있었다. 늦게 장가가서 얻은 딸이라고 아버지는 누나를 껌처럼 데리고 다니며 예뻐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남자의 집은 걱정거리가 없었다. 고깃배를 타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말린 가자미를 양념해 밥 위에 찌고 고동을 넣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싱싱한 오징어회를 무쳐 바다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몇 가구 안 되는 어달리에서 유독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났던 어머니를 동네 여자들은 꽤 부러워했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길지 않았다. 아버지를 태우고 오징어 잡이를 나간 배가 갑자기 태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다. 그때 어머니는 만삭이었다. 사흘 뒤 같이 배를 탔던 송씨 아저씨의 시신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배를 안고 매일 바다에 나가 살았다. 목이 터지라 불러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바다에서는 철썩거리는 파도가 밀려올 뿐이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는 남자를 낳았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어린 딸한테 맡기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미역이든 고동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긁어 모은 어머니는 부둣가로 나갔다. 몸을 푼 지 얼마 안 되어 젖이 불어 푸석푸석한 몸을 찬 땅에 디디고 앉아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어머니는 얼굴 둘 곳이 없었다. 작은 어촌 마을이라 텃세가 심했다. 다행히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정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한자리를 꿰차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 어머니한테 여자들은 남편 잡아먹고 나더니 외간 남자한테 꼬리친다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부러워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어머니를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에휴, 여우 같은 년. 저리 뻔뻔하니 서방을 잡아먹고도 끄떡없지. 내 처음부터 알아봤지. 저것 좀 봐.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보통이 아니야.
동네 여자들은 남편 잃은 어머니를 무시했지만 그렇다고 기가 죽을 어머니가 아니었다. 누가 뭐라든 어머니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장사를 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집에 있는 남매밖에 없었다. 당신이 벌지 않으면 남매를 굶겨 죽인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덕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들어간 누나가 시집을 갔다. 누나는 20살의 앳된 나이에 10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났다. 친정도 변변치 않고 배우지도 못한 누나가 남편 복은 있는지 시집간 누나는 다니러 올 적마다 남자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남자는 간신히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너무 아등거리며 악바리처럼 사는 어머니 때문에 남자는 집이 싫어졌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무시당하고 사는 것을 지켜본 남자는 어머니도 싫었다. 남자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다. 담배를 피우고 여학생 만나는 재미에 빠진 남자는 집을 나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취직한 친구 종민이한테 다녀온 남자는 어머니 몰래 집을 나왔다. 남자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춘천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날 때쯤 일하던 중국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 남자는 종민이와 같이 제천으로 내려왔다. 제천은 종민이 애인이 있는 곳이었다. 남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제천역 근처 여인숙의 월세방을 얻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종민이 애인이 일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 일을 했다. 그때 만난 여자가 로젤이다. 로젤은 필리핀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속아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게 된 여자였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이 큰 로젤한테 남자는 한눈에 반했다. 마음씨 착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로젤은 가끔 클럽의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남자의 방을 비워놓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장독대 위에 떠놓던 정화수 사발도 아직 그대로였다. 남자는 방문을 열었다. 수북이 쌓여있던 매캐한 먼지가 코끝에 와 닿았다. 익숙한 냄새였다. 남자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마당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던 햇볕이 마루 끝으로 쪼르르 따라왔다. 따뜻했다.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아들이 신기한 듯 방안을 헤집고 다니며 먼지를 닦아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밤새 잠도 설쳤다는 어머니가 밥상을 들여왔다.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쌀밥에 홍합 미역국, 문어, 멍게, 오징어 물회 등 어릴 때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팔러 나가던 귀한 것들이 밥상 위에 모두 있었다. 남자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차 타고 오느라 얼마나 시장하겠냐. 어여 먹어라. 이놈 좀 먹어봐라. 니들 온다고 해서 내가 한 마리 남겨둔 거 아니냐. 어머니는 통통한 문어 하나를 집어 아들의 입으로 가져갔다. 애미야, 너도 한번 먹어봐라. 아주 꼬숩다. 어이쿠, 우리 산이 도령님은 뭘 잡술까나? 당신은 밥그릇에 숟가락도 대지 않은 어머니가 남자의 밥 숟가락에 얹어주는 반찬을 먹으며 남자는 자꾸 눈이 매웠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다. 니들 온다고 날씨까지 부조를 하더라. 오늘은 장사도 퍽 잘 돼서 고만 조바심이 나서 아침나절에 다 팔아치우고 말았잖냐. 서가 아무 생각하지 말거라. 그냥 많이 먹고 푹 자고 몸 축난 것 보충한다 생각하거라. 사지육신이 건강하면 다 살기 마련인기요.
남자가 집으로 내려온 지 보름이 되던 날 집으로 정씨 아저씨가 찾아왔다. 석이 왔구나.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른다. 직장도 없이 떠도는 네가 여구와 살면 걱정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더만 잘 왔다. 어이구, 아들놈이 아주 잘생겼구나. 할아버지 닮았구나. 석아, 네 내일부터 나 따라 배 타지 않을 테냐? 아버지와 친한 친구였다는 정씨 아저씨는 어달리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오징어 잡이 배가 두 척이나 되고 속초에 높은 건물도 있었다.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혼자 살아온 죄책감 때문인지 정씨 아저씨는 남자의 집을 돌봐주고 있었다. 아저씨, 저는 뱃일을 안 해봐서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간. 차차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는 거요. 내일부터 나오니라. 대답은 안 했지만 남자의 마음은 이미 정씨 아저씨 밑에서 뱃일을 배우리라 다짐했다. 어달리에 오고 나서 우선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들어서인지 로젤은 얼굴이 환해졌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따온 미역을 다듬고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집안일도 척척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로제를 퍽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 찬밥 한 덩이 싸가지고 시장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다. 오늘도 떨이하고 빈 양동이를 털털거리며 대문을 들어서던 어머니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어딜 가려고? 시엄마, 산이 아빠 오늘부터 고기 잡으러 가요. 로젤은 신이 난 듯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다. 아이고, 그랴? 야야, 잘 생각했다. 참말로 잘했다. 그럼 어여 밥부터 먹자. 내 얼른 차려줄 테니 한술 뜨고 나가거라. 배 터려면 속이 든든해야 해요. 그래야 멀미를 안 한다. 어촌 마을이라 해가 일찍 떨어졌다. 5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사방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부지런히 걸었다. 어둠이 먹어치운 항구에 반딧불같이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출항할 배를 손보고 있던 정씨 아저씨가 남자를 보곤 손을 흔들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지만 고기잡이 배에 타본 적이 없는 남자는 다소 긴장이 되었다. 말로만 듣던 정씨 아저씨의 배는 제법 큰 배였다. 신기했다. 배 위에 지붕처럼 천막이 쳐 있고 천막 끝에 작은 호롱 같은 전등이 달려 있었다. 오징어는 불빛을 보고 몰려들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이라고 했다. 아저씨의 배는 순풍에 안전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순풍호라고 불렀다. 정박해 있던 오징어잡이 배가 하나둘 출항을 서둘렀다. 배 안에는 여자 한 명과 늑수그레한 남자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커질수록 배는 파도를 헤치며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 적막하기 그지없는 바다에 환한 등이 달린 오징어 배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시계를 보니 배는 벌써 1시간이 넘게 내달리고 있었다. 하나 둘 오징어 배에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사방이 환해졌다. 등 때문에 배 안이 제법 후덥지근해졌다. 남자는 자꾸 속이 울렁거렸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속은 더 뒤집힐 듯 요동을 쳤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순풍호가 멈춰섰다. 오징어가 몰려드는 곳을 아는 아저씨는 바람의 방향을 피해 배를 고정시키려고 물풍을 바다에 던졌다. 배가 완전히 정착하니 이번에는 장씨가 로라를 설치하고 오징어 낚싯대를 감았다. 어릴 때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남자는 오징어 낚싯대가 낯설었다. 오징어를 낚는 낚싯대는 꼭 연날리기 할 때 실을 감는 얼레처럼 생겼다. 낚싯대에는 타원형의 끼가 달려있는데 오징어는 따로 미끼가 없어도 낚시가 미끼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남자는 처음 알았다. 아저씨가 하나도 남김없이 배에 불을 밝히니 순풍호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화려한 브로치 같았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아저씨는 오징어 낚을 낚시를 물레질하여 바다에 풀어놓았다. 남자는 멀미 때문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으면서도 물레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낚시질을 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로라가 돌아가고 낚시가 움직이며 오징어를 유혹하자 한 마리, 두 마리 오징어가 걸려들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남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모두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던 오징어들이 한 폭의 어화처럼 헤엄쳐 나오기 시작하더니 낚싯바늘에 걸려 꼼짝없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남자는 넋을 잃었다. 이야, 오늘 서기가 처음 나온 걸 아나? 이놈들이 환영식을 아주 제대로 해주는구먼. 줄지어 몰려드는 오징어 떼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정씨 아저씨의 얼굴이 불빛에 발그레해졌다. 서가, 어떠냐? 신기하지?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여기에 오징어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 에휴, 야속한 사람.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던 정씨 아저씨는 첫 번째로 잡힌 오징어의 배를 갈라 깨끗이 손질하더니 실에 깨어 기관실에 매달았다. 서가, 너도 알아둬라. 처음 잡힌 놈은 마수라서 이렇게 기관실에 매달아 두어야 오늘 하루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재수가 좋아지는 거요. 세상이 온통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건네준 마른 오징어를 씹으니 거짓말처럼 멀미가 가라앉았다. 남자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낚싯대에서 오징어를 꺼냈다. 아저씨는 바구니에서 가장 큰 놈을 골라 오징어를 선별하는 여자한테 던져주었다. 여자는 오징어 배를 가르고 손질하더니 어느새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오징어회 무침을 만들어냈다. 정씨, 이리 와요. 우리 서기도 왔는데 소주나 한잔 하죠. 참, 여기는 내 친구 아들놈인데 잘생겼지요. 야네 아버지하고 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였는데 나만 두고 일찍 떠나버렸지요. 서가, 인사해라. 장씨 아저씨다. 아저씨는 낚싯대를 다루는 장씨와 오징어를 선별하는 속초댁 아줌마를 남자한테 소개했다. 여자를 소개할 때는 원래 배에는 부정 탄다고 해서 배의 이름조차도 여자 이름으로는 짓지 않고 여자는 배에 안 태웠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배를 탈 만큼 세상이 좋아졌다고 했다. 금방 잡아 싱싱한 오징어를 묻혀놓으니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아저씨와 장씨가 주거니 받거니 소주잔을 나누고 있어도 낚싯대는 부지런히 돌아갔다. 배 위에 건져놓은 싱싱한 오징어가 물과 먹물을 사정없이 쏘면서 가판위를 뒹굴었다. 미끼도 없는 낚시에 걸려든 것이 화가 나는지 어떤 놈은 뻑뻑대며 성질을 부렸다. 산이애비, 배 안 고프냐? 밥 좀 먹어야지. 멀미하느라 정신없이 배를 탔던 남자는 새벽부터 한 번도 깨지 않고 단잠을 잤다. 철버덕거리며 정압 빠는 소리에 잠이 깬 남자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루밖에, 아니 기껏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어젯밤의 일이 아득히 먼 날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힘들제? 그래도 정씨가 네 아버지 닮아서 네가 손끝이 아주 맵고 야무지다고 하더라. 아저씨가 오늘은 푹 쉬라고 했지만
남자는 집을 나섰다. 저무는 항구는 오늘도 여전히 부산스러웠다. 비린내를 맡고 몰려온 기러기 떼들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었다. 아저씨와 장씨가 순풍호에서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남자한테 오징어 낚싯대를 묶는 법과 로라를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아저씨는 자식이 순풍호를 물려받아 어달리에서 가장 큰 배의 선주가 되는 것이 꿈인데 재작년에 아들이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그 꿈이 깨져버렸다고 했다. 서가, 네 오징어가 바다에서 어떻게 헤엄치는지 아냐? 뭐 그냥 헤엄치겠죠. 오징어는 앞으로만 가는 놈들이여. 가끔 밀리면 뒷걸음질도 하지만 앞만 보고 가는 놈들이여. 그러니 머리가 나빠서 미끼가 없어도 불빛만 보면 미끼인 줄 알고 덥석 무는 놈들이 오징어요. 너도 오징어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혀봐. 언젠가는 네가 어달리에서 알아주는 선주가 될 거다. 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너라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괜히 한눈 팔아 네 엄니 속썩이지 말고 열심히 혀. 이제 자식도 있고 집사람도 있는데 계속 떠돌이로 살 순 없지 않냐. 뱃일을 하니 시간이 참 빨리 갔다. 남자가 어달리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남자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바다에 나갔다. 젊은이라고는 몇 안 되는 어달리에서 남자는 성실하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남자는 정씨 아저씨의 순풍호가 쉬는 날이면 마을의 전 진호를 타고 여명호도 탔다. 배를 탄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곁을 주지 않는 바다한테 남자는 오기가 생겼다. 그러나 바다의 오기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좀 봐주는 것 같다가도 잠깐 한눈을 팔면 금세 파도가 들썩거려 어김없이 토악질을 해댔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바다의 아버지를 빼앗기고 갈시받으며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바다를 이기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야야, 산이 애비야, 이리 좀 나와봐라. 언제 이렇게 봄이 왔는지. 어쩌면 이리도 햇살이 고운지 모르겠다. 봄 햇살이 보약이라고 하던데 고만 한 움큼 집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참말로 봄볕의 미역이 잘 마르겠다. 긴 빨랫줄에 가득 걸어놓은 미역을 뒤집던 어머니가 그물을 손질하는 남자를 향해 손사래를 쳤다. 꼬들꼬들하게 말라가는 미역줄기 사이로 미역귀처럼 쭈글쭈글한 어머니의 얼굴에 봄 햇살이 듬뿍 쏟아졌다. 바닷바람에 그을어 반질반질해진 로젤도 이젠 어엿한 어촌의 촌부가 되었다. 어머니를 거들어 발에 널어놓은 오징어를 뒤집는 손놀림이 제법이다.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징어 다리를 갖고 노는 손자의 모습을 대견한 듯 바라보던 어머니와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야야, 산이 애미야. 오징어는 이렇게 백가죽을 반듯하게 펴줘야 골고루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 쫀득해지는 기다. 처음엔 어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덜그럭거리던 로젤이 몸빼바지 차림에 어촌 안악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사람의 세월이 바다의 세월과 다를 바 없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서가, 니는 아직도 바다의 성미를 모른다. 바다와 가까워지려면 먼저 물살과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기다. 세상 어느 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연의 공식을 풀며 바다와 친해져야 하는 기라. 네 파도가 아무 때나 무작정 들이튀는지 아나? 아니다. 파도도 다 생각을 하며 물살을 타는 것이니라. 지치고 힘들어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남자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저만치 물러난 파도와 바닷물이 애쓰며 바다의 역사를 써내려가듯 남자도 바다에 인생을 걸겠다고 생각했다. 그물 손질을 마친 남자는 다시 바다로 나왔다. 어촌의 봄은 정말 바다가 알려주는 것처럼 벌써 바닷속 깊이 봄고기가 찾아왔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물살을 어르고 달래더니 두둑하게 바다 빛깔을 실어간다. 봄바람에 자연이 살아나고 있었다. 어부에게 바다는 움직이는 논밭이나 다름없다. 봄바다는 부지런히 생명을 품고 사람들은 그 바다에 기대어 산다. 그물을 끌어안으며 남자는 혼잣말을 한다. 어머니의 노래처럼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바다가 있는 나는 그래도 행복한 놈이구나. 남자는 안고 있던 그물을 풀어 바다에 던졌다.